세계 역사상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콜롬비아 대학의 존 헬리슨 교수님은 이 질문에 20년을 바쳤습니다. 500개 국가의 생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는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생존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100여 번의 침략을 받았고 언어와 이름까지 빼앗겼으며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죠. 모든 예측 모델은 이 나라의 소멸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치 공룡시대를 살아남은 토끼를 발견한 것과 같았죠. 헬리슨 교수님이 한국에서 발견한 생존의 비밀은 국가의 힘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엎습니다. 그 놀라운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역사학 교수 존 헬리슨입니다. 20년간 전쟁사와 국가 붕괴 패턴을 연구하며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약소국은 결코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특히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작은 나라들은 더 빠르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물결은 냉정했고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죠. 500개 이상의 사례를 분석했는데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의 독립 평균 수명은 고작 7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이 냉엄한 통계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예외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처음엔 단순한 데이터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도를 펼쳐 한반도를 보세요.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거대한 포식자들에 둘러싸인 작은 반도 국가죠. 자원은 부족했고 수천 년간 123번의 대규모 침략을 견뎌왔어요. 식민 지배를 겪었고 내전으로 국토가 갈라졌으며 7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생존 조건에서 F학점인 나라였죠.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어 있었어요. 이건 마치 공룡 시대를 살아남은 토끼를 발견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의문이 저를 사로잡았죠. 제 동료들은 비웃었어요. 존, 그냥 미국이 도와줘서 살아남은 거야. 운이 좋았던 거지. 하지만 5천년 역사를 운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죠. 다른 수많은 나라들도 미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한국처럼 성공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다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는 뭔가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론, 모든 통계, 모든 예측은 한국의 소멸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살아있었죠. 왜일까요? 저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약소국의 생존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다면 한국은 생존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역사의 미스터리였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세계 각국이 배워야 할 생존의 교과서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발을 디딘 첫날, 저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화려한 궁궐 앞에서 가이드가 들려준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궁궐은 지난 500년 동안 무려 7번이나 완전히 불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서 있었죠. 한국의 역사가 압축된 상징 같았어요. 다음 날 국립박물관에서 한국 역사를 훑어보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반도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900번이 넘는 외세 침략을 받았어요. 거의 7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 셈이죠. 중국, 몽골, 일본. 끊임없이 밀려오는 강대국의 파도 속에서 한국은 수백 번 무너졌지만 단 한 번도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일제강점기였습니다. 36년 동안 이름과 언어가 금지되었죠. 일본은 한국을 지도에서 지우려 했어요. 한국인들에게 일본식 이름을 강요했고 학교에서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으며 역사책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웠어요. 사람들은 몰래 한글 학교를 열었고 비밀리에 고유 언어를 가르쳤으며 역사책을 숨겨 보관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난 학예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일제시대의 한복 치마 속에 우리말 책을 숨겨 다녔대요. 발각되면 감옥에 갈 수도 있었는데도요. 역사학자로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동화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왜 한국은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자국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는데 말이죠. 독립기념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어와 문자를 지켜내는데 집착했어요. 세종대왕은 외국의 문자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죠. 그리고 이 문자는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이어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건 주변국들이 식민지들을 완전히 흡수했을 때도 한국은 끝까지 저항했다는 점이에요. 잠시 무너졌지만 결코 녹아들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역사학과 김 교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복은 가능했지만 동화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자기 자신을 지웠던 적이 없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건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듯 했어요. 한국은 끊임없이 무너졌지만 그 정신과 문화는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패배했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결코 항복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리적으로 이보다 더 위험한 위치가 있을까요?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쪽으로는 일본이 둘러싸고 있어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곳은 군사적 요충지인 동시의 침략의 교차로였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박 교수님은 저에게 흥미로운 분석을 들려주셨어요. 한국은 사면초가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생존하는 법을 배웠죠.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현대까지 이어진 외세의 움직임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면서 놀라운 생존 전략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위협에 직면했을 때 두꺼운 성벽을 쌓고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첫째, 움직이는 수도 전략이었어요. 고려시대에는 외부 침략이 있을 때마다 수도를 강화도나 남쪽으로 옮겼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정부는 부산까지 이동하며 명맥을 유지했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혁신적인 전략인지 깨달았어요. 적에게 수도를 내주는 것은 대개 패배를 의미했지만 한국은 수도를 전략적 자산으로 여겼을 뿐 정체성의 핵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둘째, 해상 회피 전략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육지에서의 열세를 해상에서의 우위로 뒤집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똑같은 전장에서 맞서 싸우다 패배했지만 한국은 자신들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장으로 전쟁을 옮겼습니다. 셋째, 유연한 외교였어요. 조선시대의 사대교린 정책은 겉으로는 복종하면서도 실질적인 독립을 유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현대 한국도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놀라운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죠. 서울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한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침략 전쟁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어에 집중했죠. 이건 단순한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현실적 전략이었어요. 한국은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DMZ를 방문했을 때 가이드가 들려준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분단 국가지만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힘은 위기 속에서 길러진 것인지도 모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고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면초가를 견디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것이 현대 한국의 성공으로 이어진 거죠.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복구한 것이 학교였어요. 도시는 여전히 잿더미였고 사람들은 굶주렸는데도 말이죠. 다른 나라들은 전쟁 후에 무기를 갖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학교와 출판소를 먼저 세웠어요. 국립중앙도서관의 이 관장님은 제게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녀는 낡은 문서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1951년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일 때 임시교육부가 작성한 교육재건 계획이었어요. 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총알이 떨어져도 책은 멈추지 않는다.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생존의 위기 속에서도 지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민족이라니요. 더 놀라운 건 1446년에 만들어진 한글이었습니다.
당시 문맹률이 95%에 달했던 조선에서 세종대왕은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라 지식 민주화의 혁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글 덕분에 식민지 시대에도 문해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일본어를 강요받았지만 한글로 비밀리에 우리 생각을 기록했죠.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한 작은 박물관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우리말 큰사전 편찬 작업의 흔적을 봤습니다. 민족의 언어가 금지된 시대에 학자들은 비밀리에 조선어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쌀과 옷을 살 돈도 없었지만 단어 카드를 만들고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은 국력이 아닌 기억력으로 싸운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압력이 커질수록 더 강하게 자신들의 언어와 역사, 문화를 기억하려 했어요. 그것은 마치 생존을 위한 집단적 강박처럼 보였습니다. 교육열도 이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놀라운 교육열은 단순한 출세 욕구가 아니라 존속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교육은 생존이에요. 땅도 자원도 빼앗길 수 있지만 머릿속 지식은 빼앗길 수 없으니까요. 한 학부모의 말씀이 제 귀에 깊이 남았습니다. 경복궁 근처 카페에서 만난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무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억으로 저항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이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국가의 진정한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지속적인 자기인식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국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코 잊지 않았고 그 기억이 이들을 지켜준 것 같았어요. 한국 전쟁 직후의 서울 사진을 박물관에서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도시, 굶주린 사람들, 폐허가 된 국가였어요. 1953년 당시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국가들보다도 못한 수준이었죠. 당시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100년 안에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서울대 경제학과 김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미국 원조로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유엔에서는 영원한 원조 국가로 분류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불가능에 가까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어요. 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70년대의 중화학공업 발전, 80년대의 민주화, 90년대 이후의 기술 혁신까지. 이것은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전면적인 국가 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재기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한국 전쟁을 겪은 노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은 모두 비슷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대구에서 만난 87세 이 할아버지의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전쟁이 끝났을 때 저는 16살이었습니다. 학교도 집도 가족도 잃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똑같은 상황이었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 이제 다시 해보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재건은 외부의 도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개인들의 회복력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해보자는 태도로 움직였고 그것이 집단적인 생존 본능이 되었어요. 교육에 대한 집착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한 공장에서 만난 은퇴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루 16시간 일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제 아이들만큼은 공부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어요. 그것이 저희 세대 모두의 바람이었죠. 한국인들은 개인의 성취가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집단적 회복 탄력성은 저에게 매우 낯설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공이 주로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만 한국에서는 그것이 가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을 방문했을 때 60년대 지어진 낡은 집들이 철거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한 노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저 집들은 우리가 맨손으로 지은 거예요. 시멘트도 부족해서 머리에 이고 날랐죠. 이제는 헐리지만 그때 우리의 의지가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들은 외부의 도움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낸 민족이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여러 세대의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전쟁을 겪은 노인들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든 청소년들까지. 처음에는 이 세대 간 차이가 극명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더 깊이 대화할수록 그들 사이에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끈을 발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20대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통계자료 수집을 위한 만남이었지만 그들의 답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 세대가 겪은 고통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 DNA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한 여학생의 말이었죠. 다른 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발전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런 태도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문해 봤어요. 초등학교 역사 수업을 참관하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국가가 어떤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배웠어요. 그것은 단순한 역사 교육이 아니라 생존의 기억을 전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남동의 한 기업에서 만난 30대 대표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농부였고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기업을 운영하죠. 세 세대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건 각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연결의 강도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세대 간 단절과 갈등이 자주 이야기되지만 한국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이 자연스럽게 여겨졌어요. 물론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바탕에는 강한 연대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대전의 한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40대 과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죠. 아버지는 그 교육으로 엔지니어가 되었고 저는 그 기반 위에서 과학자가 됐어요. 우리의 기술력은 허공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전 세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죠.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을 방문했을 때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할머니들이 운영하는 작은 마을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손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직접 만들어 운영하고 계셨어요. 한 할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은 달라야 해요. 지금 우리가 못 배운 한을 대신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 한 세대도 약했던 적이 없다. 각 세대는 자신의 방식으로 강인했고 그 강인함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연구 여행의 마지막 달, 저는 한국의 여러 산업 현장과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창원의 방산업체, 판교의 디지털 기업들, 대전의 과학연구원까지.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연구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었어요. 창원의 한 방산업체에서 저는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터키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회사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기술을 배웠어요. 이제는 그들이 우리에게 배우러 옵니다. 코리아 방산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저 상업적 브랜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개발한 기술과 시스템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벤치마킹해 만들어진 이곳은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벤치마킹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한 신진기업 창업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생존을 위해 발전시킨 민족적 특성인데 이제는 비즈니스 경쟁력이 됐죠. 코로나 팬데믹 당시 코리아 방역 시스템에 대한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사스와 메르스를 겪으며 개발한 대응 시스템을 전 세계와 공유했어요. 세계보건기구 관계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대전의 한 연구소에서 만난 과학자는 흥미로운 관점을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늘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발전시켰죠. 이제 세계가 자원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우리의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어요. 부산의 한 조선소도 방문했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인 한국의 기술력은 놀라웠어요. 조선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배 만드는 법도 몰랐어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선박을 만들고 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살아남기 위한 시스템이 이제는 모범이 되는 시스템으로 확장된 거예요. 과거의 생존 방식이 현재 세계적 표준이 되는 역전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만난 한 외국인 관광객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은 기술력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인간 중심적으로 활용하는지예요.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모델 같습니다. 제 연구 여행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강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 이곳은 전쟁의 폐허였어요. 이제는 세계가 배우러 오는 도시가 되었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배우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콜롬비아 대학 강당에 섰습니다. 300명의 학생들이 제 연구 결과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강의를 시작하기 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저는 단순한 통계적 호기심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국가의 생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올라 저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했어요. 왜 한국은 살아남았는가? 학생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약소국은 세 가지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강대국에 흡수되거나 내부 분열로 무너지거나 아니면 고립을 선택했죠. 하지만 한국은 이 세 가지 경로를 모두 거부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생존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로젝터에 한반도 지도를 띄우면서 설명했어요. 이 작은 반도 국가는 수천 년간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100여 번의 대규모 침략을 받았고 수백 번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째, 국가의 힘은 단순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지속에 있다는 것. 둘째, 생존은 고립이 아닌 끊임없는 적응과 혁신에서 온다는 것. 셋째, 진정한 국가 회복력은 집단적 기억에 근거한다는 것.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강해져서 얻은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아서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결코 잊지 않았어요. 제 뒤 스크린에는 이제 한글 한 단어가 떠 있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였어요.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 역사, 정체성을 기억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어요. 그들에게 기억은 무기였고 방패였고 미래를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고 모든 학생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국가의 강함을 판단할 때 군사력, 경제력, 영토 크기를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종류의 힘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는 힘, 자신을 잊지 않는 힘, 변화하면서도 본질을 유지하는 힘이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서울의 야경과 함께 제 연구의 결론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수없이 무너졌지만 단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다.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기억해서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한국은 기억으로 만든 나라다. 강의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의 질문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교수님,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고유한 역사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의 방식을 그대로 복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보편적 교훈은 있습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것,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제 세계관을 바꿔놓았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거죠. 한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인간 공동체의 회복력과 지속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어쩌면 미래의 역사학자들은 오늘날의 한국을 새로운 문명 모델의 시작점으로 기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의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존 헬리슨 교수의 연구 여정은 막을 내립니다. 그가 발견한 진실은 단순한 학술적 결론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손으로 일궈낸 기적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신 여러분. 배고픔을 참으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신 여러분. 한 벽돌 한 벽돌 쌓아 올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여러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놀라는 이 기적은 거창한 영웅의 업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묵묵히 견뎌온 평범한 분들의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강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기억해서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학자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증명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켜낸 이 나라는 이제 세계가 배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늘 밤 창밖에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기억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